자, 저희가 이제 지금 이번 장에서 배울 거는 그래서 그 프로세스 모델링인데요. 자, 프로세스 모델링은 우리 이제 이 정보화 시스템 구축하려고 한다 이거죠. 이때 구축할 건데 그럼 우리 이제 실제 업무를 우리가 업무에서 사용할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당연히 그러면 이제 우리 실제 업무를 딱 바라봐야 돼. 그래서 그걸 이제 거기서 사용할 시스템을 만드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업무를 딱 바라보면서 뭐 한다? 도대체 그 업무에서 어떤 프로세스가 존재하며, 어떤 업무가 처리돼야 되며, 어떤 업무가 있으며, 자, 업무 처리에 필요한 프로세스는 무엇인지를 이제 분석하는 방법에 관한 게 프로세스 모델링이고, 결과물은 여러 가지 산출물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때 이제 프로세스 모델링에서 이제 해야 되는 게 그 업무 기능을 이제 분해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저는 이제 제가 이제 학원에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 이걸 좀 이제 한번 살펴보자면은요. 저는 이 그 아까 말한 그 프로세스 모델링, 그러니까 우리가 구축하고자 하는 그 정보 시스템, 이 프로세스 모델링을 통해서 이 정보 시스템에서 우리가 처리를 그러니까 제공해야 되는 그러니까 업무 프로세스에다가 제공해야 되는 기능들을 우리가 구축할 건데, 그럼 업무 프로세스를 우리가 이제 뽑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업무 프로세스를 뽑으려면 내가 업무 분석을 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이 회사 구조도 파악해야 되고, 회사의 전체 뭐 조직 구조나 이런 정적인 요소들도 내가 파악을 하고, 업무 진행이 되면서 이제 그 업무가 막 흘러가면서 도대체 이제 이 정적인 얘네들이 사원, 부서, 뭐 조직 이런 것들이 어떤 업무를 막 이렇게 처리하는가 그거는 이제 업무 흐름을 또 분석해야 되는 거죠. 그 결과물을 저는 이제 UML에 그 유즈 케이스 모델링이라는 기법을 이용해서 저는 이제 했어요. 이걸 제가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한테 수업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물류를 한번 볼까요? 자, 프로세스 모델링에서는 이제 그 각각 그 처리되는 그 업무 프로세스, 업무를 우리가 이제 단위 프로세서라 그러는데, 단위 업무 프로세서라 그러는데, 그걸 뽑아내야 된다 이거야 이제. 그러기 위해서 이제 뭐 한다? 업무 기능을 분해하면서 이제 이렇게 업무를 뽑아내거든요. 그 처리해야 되는 그 단위 프로세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그 왜 여러분들 버튼 빵 클릭하면은 여러분들이 화면에다 뭘 해가지고 자 시스템에다가 빵 요청하죠. 그러면 그거 처리하기 위해서 뭐가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퍼사드에 있는 메소드 하나가 뭐다? 단위 업무 프로세서라고 보고, 그 퍼사드 메소드를 뽑으려면 그 단위 처리하던 업무 프로세스를 내가 뽑아내야 되잖아, 그지? 자, 나는 지금 뭐다? 단위 업무 프로세스를 지금 뽑는다라고 내가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해되기 쉽게 하려면은 퍼사드에 있는 메소드를 여러분들이 하나 만들려면 그 메소드 하나가 기준이에요. 그 메소드가 뭘 한다? 각각의 단위 업무 처리를 하기 위한 기능입니다. 여러분들 화면에다가 막 집어넣고 자 계좌이체 빵 눌러요. 그러면 계좌이체 퍼사드 호출할까요? 그 메소드. 그지? 현금 인출 빵 눌러. ATM 머신에다가 그 현금 인출 진행되는 그 각각의 이제 단위가 뭐다? 단위 업무 프로세스를 라고 하는데, 그걸 지금 뽑자는 얘기야. 근데 아까 프로세스 모델링에서는 얘를 어떻게 한다? 업무 기능 분해를 통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자, 그게 뭐냐? 이미 요거 예제 보시면요. 잘 해놨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자, 어떤 모델 결과물을 모델이라 그러거든. 이게 보면은 물류 정보 서비스, 영업 서비스, 생산 계획 서비스가 있다. 자, 물류 업무를 크게 하나, 둘, 셋, 네 개로 분석을 했고, 각각도 보면 물류 정보 서비스는 물류 정보 관리, 산해 정보 관리, 영업 서비스는 물류 영업 관리, 판매 관리, 생산 계획 서비스는 생산 관리, 품질 관리. 이렇게 뽑았고, 또 들어가 보면 이제 인마들이 이제 뭐 하는 거다? 이제 이 시스템에서 그러니까 내가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면은 고객들에게
어떤 기능을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제공해야 될, 그럼 고객들은 이걸 가지고 자기 업무 처리를 하는 거지. 야 가지고 하는 거 아니야. 얘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얘는 이제 각각의 단위, 이걸 단위 업무 프로세서라고 하자. 얘를 이렇게 그룹핑하는 개념입니다. 물류정보 서비스는 물류정보관리, 산해정보관리, 인사관리가 이제 물류정보 서비스를 구성하는 우리가 업무 기능이고, 자, 업무 기능이고, 각각은 또 이걸 위해서는 품목관리, 창관리라는 요 단위 업무 프로세서가 존재해야 된다 이거지. 이게 우리가 이제 프로세서 모델링 할 때는 탑다운 방식으로 큰 거 먼저 그래 크게 이제 구조화 시키고, 그 다음에 다시 물류정보시에 뭐로 돼 있지? 하나, 둘, 셋. 그럼 얘를 하려면 실제로 뭐가 있어야 되지? 이런 식으로 해 나가자는 게 프로세서 모델링 관점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실은 이제 옛날에는 프로세서 모델링 수업을 안 했어요. 왜냐면은 어차피 유즈케이스 모델링하면서 그거 다 수업하거든. 하지만 이제 이번에 여러분들은 이 두 개를 연관해서 수업을 하려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업무 기능의 목적은, 업무 기능 분해의 목적은 이 가장 최저 단위인 단위 프로세스. 이 단위 프로세스는 이 교재는 안 나와 있지만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쉽게 설명드리자면 고객이 뭐 화면에다가 뭘 막 해가지고 그지 버튼 빵 눌러서 이제 시스템아 이거 해줘라고 요청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는 구현하는 거고 그죠? 그걸 우리 구현하는 건데 다시 말하면 이제 여러분들 퍼사드에 있는 그 메소드 하나하나가 이제 뭐하고 매핑될 수 있다? 이 단위 프로세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하자면은 이제 어떤 직원들이 업무를 하는데 뭘 이제 화면을 우리가 이제 설계하는 게 아니에요. 화면 설계는 나중에 합니다. 업무도 뽑고 데이터도 뽑아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려면 이제 고객이 직원이 뭐 시스템 사용자가 이 시스템과 인터페이스는 화면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건 나중에요. 나중에. 그럼 업무 기능, 이 프로세스 모델링 할 때 뭐 화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뭘 만들어야 될지도 모르는데 뭐 화면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단위 프로세스는 다시 말하지만 뭐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라고 제가 하는 화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업무 담당자가 우리 시스템을 쓰려면 화면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가 할 일을 막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데이터 막 입력해갖고 빵 이제 해줘라고 이제 그게 이제 업무 처리 요청하는 거죠. 자기 업무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럼 우리는 이제 시스템상에서 그 어떤 기능적인 부분은 퍼사드의 메소드를 구현하게 되는 거고, 퍼사드 다우가 아니고. 그런데 이제 대부분 우리 정보 시스템은 다 뭐다? 그 데이터에 대한 생성, 조작, 삭제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죠? 이걸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업무 기능을 분해하는데, 우리 여기 설계도에 보더라도 마치 이제 그 하드 디스크 제가 관리할 때도 좀 비슷하게 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뭐 교육 자료가 있다, 강의 자료가 있고, 학생들 이력서가 있고, 학생 프로젝트 자료가 있고, 현우 자료 있고, 클릭해 보면 다시 또 뭐 이제 데이터베이스 강의 자료 뭐 이렇게 탑 이렇게 또 데이터베이스 가보니까 또 MySQL, PLSQL 뭐 이렇게 있고 이런 식으로 그지? 결국은 얘네들은 다 폴더지 실제 데이터 파일 아니죠? 이제 이거 클릭하면 최종적으로 이제 이 안에 들어가면 이제 실제 이제 얘가 결국 이제 의미 있는 내가 관리하는 파일이 되는 거고, 지금 이 프로세스 모델링에서는 이게 그 업무 기능 분해도라고 하는데 제 하부에 있는 얘가 뭐다? 우리가 처리해야 될 단위 프로세스 업무가 되는 거고, 단위 프로세스는 뭐다? 조금 더 여러분들이 쉽게 얘기하자면 우린 정보 시스템을 우리 구축한 일이기 때문에 단위 프로세스가 다 어떤 말을 우리가 대체할 수 있냐면은 뭘 등록하고 수정하고 삭제하고 조회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는 그렇습니다. 급여 계산, 진료비 계산.
이거는 그냥 팍 인서트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지? 단순 그래도 아니잖아요. 막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적으로 뭘 다 계산 다 해가지고 팍 인서트하는 건데, 어쨌든 이제 우리 정보 시스템 대다수가 다 통계 내고 진료비 계산, 급여 계산도 통계라고 하긴 그렇지만 이제 직원의 여러 가지 그 근무 시간이나 막 다 이렇게 근태 다 해가지고 좀 집계를 다 내가지고 다 계산하는 거니까 급여라는 통계란 거였는데 그지? 그러니까 집계지 집계. 이렇게 이런 집계 작업 이런 것들 빼고는 다 크루드예요. 80%가 다 정보 시스템은 크루드라서 단위 프로세스를 도출하는 것도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단위 프로세스를 도출하는 게 어렵지가 않은데 그럼 접근은 어떻게 하냐 이거야. 자 여러분들 보고 어느 시스템에 대한 모든 우리가 구조의 업무를 다 한번 찾아보세요. 다 뽑으세요. 그러면은 아무 그냥 주저주절 뭐 두서없이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썼냐면은 여기 좀 이제 참조를 하자면 우리 이제 여기 이제 물류라는 프로젝트입니다. 물류라는 프로젝트를 보니까 구매 재고를 관리하는 쪽이 있고 생산 계획 쪽에 뭐 이렇게 담당하는 쪽이 있고 생산 및 이 계획 쪽 담당하는 또 그 다음에 영업을 담당하는 쪽이 있고 업무가 마치 폴더 비슷하지 않아요, 그죠? 여기 제일 위에는 뭐가 될까? 물류 폴더 안에 그 밑에는 물류정보 영업서비스 안에 그것도 그 폴더 안에는 이제 물류정보관리와 사내정보관리 인사관리 있다. 물류정보관리 안에 들어가니까 이제 여기 이제 최종 파일 여기 이제 품목관리 창관리가 있네. 이런 식으로 탑다운 식으로 이미 저도 이렇게 했죠, 그죠? 근데 제일 처음에 그럼 여러분들은 뭘 뽑아야 될까요? 안에 들어가는 막 안에 있는 최저 단위 야를 막 뽑으려고 이렇게 살피는 게 아니라 먼저 크게 자 우리 시스템은 이제 물류 시스템인데 물류 정보를 관리하는 쪽이 있고 영업도 해야 되고 이제 이게 팔아 물려면은 또 생산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생산 계획을 또 세워서 이제 생산해야 될 거고 구매 재고도 관리해야 될 거고 그래서 이렇게 크게 이렇게 이제 최상위에 이제 이걸 이제 루트 레벨의 그러니까 업무 기능이라고 할 수 있죠. 업무 기능은 그 하위에 있는 또 이것도 이제 일종의 업무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얘네들이 있어야 얘를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를 빠지면 안 되겠죠. 또 내려가요. 얘네들이 있어야 얘가 가능하겠죠. 그지? 전체는 물류정보 서비스는 얘가 있어야 되고 물류 시스템 전체는 임마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이건 이미 이렇게 내가 어떤 최고 디테일한 걸 갖다가 바로 찾아가는 것보다는 먼저 큰 그림을 그려야 될 거 아니야, 그지? 무슨 우리가 보통 그렇게 일을 하잖아요. 큰 그림. 그리고 얘는 뭘 보면 알 수 있다? 이미 얘네들은요, 그 회사의 조직도나 사실 그 부서 조직도 보면 이게 얼추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보면은 영업팀도 있고 물류팀도 있고 막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정적인 회사의 정적인 어떤 조직도나 구조를 보면 다 티 나와요. 이 부분은 티 나온다 이거지. 그리고 정적인 부분을 관리하기 위한 그 기능도 있어야 되겠죠. 직원, 뭐 상품, 뭐. 근데 이제 또 이제 그 회사에서 이제 업무가 막 흘러가잖아요. 우리가 업무를 하려면은 이 조직이 구성돼야 될 거 아닙니까? 먼저 조직 구성도를 보고 이 조직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기능도 있어야 될 거고, 맞지? 그리고 이제 또 업무를 진짜 가동시키면은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쭉 또 어떤 업무가 있을 텐데 여러 가지 그 업무들도 나름은 이런 식으로 그래핑할 수가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걸 무슨 패턴 또는 뭐 수학 방정식 부르듯이 착착착 기계적인 어떤 아주 오묘하게 그냥 딱 맞아떨어지는 공식이 있느냐? 공식은 없지만 굉장히 이건 또 직관적이지만 또 완전히 그냥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죠, 그죠? 우리가 이제 조직이라는 게 나름대로 어떤 조직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체계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먼저 큰 어떤 조직적인 부분에서 제가 생각에는 회사의 어떤 그런 아키텍처, 어떤 조직 구조에 따라 이렇게 이제 각 조직들이 이제 담당하는 업무가 있을 거고, 그죠? 큰 그림에 그 업무들은 또 이하에 있는 하부 업무가 있고 다시 또 이렇게 가더라. 자, 지금 이제 프로세스 모델링에서 얘기하는 거는 업무 기능 분해라는 게 업무 기능을 저는 물류를 하나, 둘, 셋, 네 개 다시 또 얘는 이렇게 분해하고 다시 또
최고. 이걸 이제 리프 레벨이 가장 끝에 있는 리프 레벨이 뭐다 이게 단위 프로세서라는 거죠. 프로세서 모델링에서는 야를 단위 프로세서라고 얘기합니다. 유저 케이스 모델링에서는 야를 유스 케이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유스 케이스 모델링 기법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툴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이제 프로세서 모델링은 자꾸 이제 어디서 맨날 하는 얘기니까, 그리고 프로세서 모델링이 잘하는 사람이 유저 케이스 모델링 못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어떤 개발 방법론이라는 게 자꾸 발전 진보하더라고요. 이제 유저 케이스 모델링이 더 진보한 방법, 진보다 조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할 거니까 제가 여기서 이제 자, 업무 기능 분해한다. 업무 프로세스는 자, 이게 프로세스라 그러는데 최고 밑에 있는 얘를 갖다 우리가 프로세서 그래요. 이제 계층 부조상 최고 밑에 있는 거를, 이 프로세서들은요 뭔가 입력이 있고, 자 품목 등록이라고 치자고요. 그럼 품목 정보가 입력되잖아요. 출력은 결과론 얘기하자면은 이 요구사항 업무 분석할 때 막 데이터베이스 얘기하고 그러면 안 되는데, 어쨌든 이 단위 프로세서는 뭔가 어떤 정보가 입력이 되고 얘가 시스템상에 이렇게 생성이 되잖아요. 출력이 되잖아요. 출력이라는 게 어딘가 저장되는 것도 출력이죠. 그지? 화면에 조회되는 거 이런 거 말고. 자, 그래서 프로세서는 항상 입력 시작과 끝이 존재하는 업무 기능으로 설명할 수 있다. 실행할 수 있는 어떤 단위다. 자, 다시 말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프로세스 이름을 뭐로 하면 되냐면은요, 퍼사드의 메소드명 있죠. 퍼사드의 메소드명을 이 단위 업무 프로세스 이름으로 하면 돼. 사실 예를 들어서 계좌 이체, 급여 계산 메소드명을 그래 할 거란 말입니다. 맞지? 그렇게 하면 되고, 가는 어떻게 하면 그게 트랜지션의 단위야. 또 우리가 퍼사드에 데이터 모델링 하는 사람이 지금 퍼사드 트랜지션 얘기가 하는 게 일반적으로는 안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뭐 여러분은 어차피 그 수업을 해본 사람들이라서 제가 쉽게 설명을 하는 얘기예요. 퍼사드에서 딱 해가지고 트랜지션 딱 시작하잖아. 해가지고 그 트랜지션 종료될 때까지 이게 한 방에 다 유의미하게 다 처리돼야 되죠. 이걸 더 이상 나눌 수는 없죠. 더 이상 나눠서도 안 되고, 이렇게 완벽하게 이제 하나의 업무가 데이터의 무결성이 깨지지 않고, 업무 무결성이 깨지지 않고 딱 한 번에 돼야 되고, 한 번에 한 시점에 딱 한 사람이 하는 거야. 한 사람. 하나의 프로세서인데 여러 사람이 하면 그건 프로세서가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한 프로세서 한다고 나눠야 돼. 그런데 프로세서가 나눠야 되는 걸 하나 합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네요. 입력이 있으면 출력이 있다. 업무 기능 분해도에서 프로세스의 적용. 업무 기능을 살짝 분해하는데, 각각의 업무 기능 중에 매우 가장 세분한 업무 구분을 프로세서라고 해요. 단위 프로세서. 하나의 실행 단위다라는 게 빵 클릭하면은요, 퍼사된 메서드 중괄호부터 중괄호 끝난 데까지 내가 막을 수 없잖아요. 빵 실행돼야 되죠. 실행 단위가 되면서 정보에 메소드로 입력이 되잖아. 뭔가 파라미터가. 그리고 끝나면은 그게 리턴을 하든 뭐 어디인가 저장이 되든 출력이 됩니다. 이걸 프로세서라고 그래요. 이제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이 훨씬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걸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보면 저기 프로세서 모델에서 가를 뽑았잖아. 뽑으면 그 뽑은 가지고 이제 뽑아놨으니까 내가 이제 손으로 그걸 구현하는 거죠. 맞죠? 그리고 이제 그 프로세서들은 또 뭡니까? 전부 우리 정보 시스템은 데이터베이스가 중심이 되는 시스템을 정보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지금 하는 거, 그걸 ERP라 그러기도 하고, 뭐 SI 시스템이 그러기도 하고 하는데, 그러면 데이터베이스가 중심이 된다는 게, 이제 이 단위 프로세서는 반드시입니다. 단위 프로세서는 반드시 관여하는 데이터가 있다 이거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는 엔티티 타입으로 뽑아낸다 이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엔티티 타입이나 속성을 지정하는 명사에다가 동사를 붙이면은 뭐다? 프로세서 이름이 되는 거예요. 계좌, 이체. 이체가 이체한다 일 안 하더라도 그죠? 그냥 이체. 그러니까 어떤 동작을 나타내는 명사긴 명사죠. 고객 등록 뭐 이런 식으로 그지? 프로세서명은 뭐 이렇게 뭐뭐 한다 이게 아니라 그지? 뭐뭐 종료,
뭐뭐 공고 이런 식으로 동사를 붙여서 프로세서 이름을 기술합니다. 자, 이거는 뭐 더 크게 안 봐도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직원을 채용한다. 지원 채용. 그러면 채용. 자, 이거 뭐 이 동사를 다 풀어하기보다는 직원 채용이라는 기능이 있다. 그 안에는 채용 공고, 후보 선정, 면접, 후보 고용, 후보 탈락.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업무 프로세스고요. 단위 여기 구인해낸 놈이고 야는 이걸 좀 그룹핑하는 놈이 이제 업무 기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저도 아까 그런 식으로 돼 있었죠. 여기 보니까 물류정보실 이 안에 이거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얘도 이제 여기 있고 그 안에 뭐가 두 개가 이게 다 뭐다? 제일 밑에 있는 요 리프 레벨이 뭐다? 실제 단위 업무 프로세스고 야는 얘를 좀 그룹핑하는 그런 개념이다. 자, 이렇게 해야 우리가 전체 아니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 물류다 해놓고 이거 빼, 이거 없애요. 아니 그러니까 이 물류 하나 해놓고 물류 밑에다가 이걸 다 때려 넣어. 이걸 그냥 다 그냥 플랫하게 얘를 그냥 모아갖고 다 그냥 이런 계층 트리로 안 하고 모아 놓으면은 아씨 이게 뭐 하는 거지? 이렇게 그래픽도 안 해놨잖아. 이렇게 그래픽 해놓으면은 우리가 그지 업무 파악할 때도 이게 엄청 편하단 말입니다. 이게 물류는 물류 정보와 영업 쪽이 있고 생산 계획 쪽에 구매 재고가 있더라. 물류는 이제 물류 정보와 사내 정보 인사가 있고 영업 쪽은 물류 영업 관리와 판매 관리가 있더라. 그래서 이렇게 업무를 더 내가 체계적으로 이제 내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저는 이제 요 밑에는 얘가 프로세스 모델에서는 프로세스인 거 빼고는 거의 계층 구조는 유사하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린 게 아니라 이렇게 직접 여기다가 툴에다가 이런 폴더 안에다가 이렇게 넣고 이렇게 해놨죠. 자, 넘어갑니다. 우리는 이 저자는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인사물류 회계에 대해서 이렇게 다 업무 기능 분해도를 막 이렇게 멋있게 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저한테 이제 유즈케이스 모델링 기법을 배우면서 CBD 개발 방법론, 컴포넌트 베이스 데벨롭먼트 배우면서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제 직관적으로 지금 굉장히 주상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아퀴스 속에 이 자료가 없다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하라 그러면은 물론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중에 또 일부는 굉장히 처음에 이걸 시스템 관점에서 또 이걸 해야 되거든. 이걸 시스템상에 구현 안 하는 거 업무가 이게 다 넣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옛날에 학원 정보 시스템을 갖다가 학생들 보고 해서 옛날에 말이야, 아주 옛날에 하라 하니까 여기다가 내가 경상대 포스트 부착 붙이라니까 포스트 부착 이런 것도 막 해놨더라고. 포스트 부착을 갖다가 막 버튼 빵 누르면 자동 붙여버리면 시스템적으로 그건 해도 돼요. 근데 쉽지는 않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는 이제 오랫동안 해온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이거 보면 이제 매우 구체적으로 이 샘플이잖아. 그럼 여기에 있는 의미를 이 저자보다 오히려 더 깊게 있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넘어가요. 자, 그래서 해당 업무에서 단일 업무 기능으로 정의하고자 하는 큰 구분, 큰 뿌리 기능을 지정한다. 그래서 이제 인사관리 시스템은 기본 인사관리, 근태관리 뭐 이렇게 해놨네, 그죠? 자, 이게 또 여러분들 이미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은 사실은 여기에 이제 어디까지 확장을 하냐면은요, 보세요. 여기 데이터 모델을 딱 보면은 이 학생들이 해놨는지 모르겠는데 했나 모르겠다. 이분들이 했을까? 자, 여기 보면은요, 여기 있네요, 봐봐. 여기 서브젝트 에어리어를 내가 한번 설명했죠. 또 까먹을 수도 있겠지만 데이터 모델도 이렇게 업무 기능 분해다. 그러니까 업무 기능별로, 그러니까 그 루트 레벨에 해당하는 업무 기능이 얘가 인사인데 인사는 인사 공통, 근태, 급여, 사원, 인재 자원 관리 이렇게 나눌 수가 있더라. 그지? 그래서 이렇게 각각 이렇게 좀 구조화 시켰죠. 이런 거를 이제 구조화 시켜놨습니다. 여기서 이제 요 서브젝트 에어리어가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지금 저는 이제 이 서브젝트 에어리어로 되어 있는데 이 데이터 모델에서는 더 쪼개져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계층 구조가 여기는 이제 자 이게 이제 막 인사라면은 자 이게 아까 인사였잖아요. 이거 이제 물류를 볼까? 에이씨. 자 얘는 뎁스가 한 번 더 내려가잖아. 데이터 모델은 여기서 채웠어요. 데이터 모델은 왜?
이 안에 있는 이거 하나당 사실은 테이블 하나씩 뽑았거든. 그럼 꼬작 테이블이 하나, 둘, 셋, 넷, 6개인데, 그럼 물류정보 서비스라는 서브젝트 에어리어를 이렇게 하나만 뽑으면 이제 요 서비스 에어를 뽑으면 되는 것이지, 여기서 더 뎁스를 낮춰버리면 테이블 몇 개 안 되는 가지고 막 너무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오히려 더 이해하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세분화시켜버리면. 자, 근데 이제 업무 기능 분해, 여기 이제 요직해서 모델에서는 적절하게 이렇게 또 뎁스를 하나 더 추가를 했다 이 말입니다. 이제 자, 이 저자는 이제 뭔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아까 요게 이제 요놈들이 또 이제 서브젝트 에어리어다, 엔티티 타입에 뭐 그런 얘기를 여기가 더 뒤에 하네. 내가 미리 해버렸네. 자, 자 이렇게 놓고 이제 그 높은 업무 기능을 자꾸 이제 세부적으로 쪼개 나가는 거죠. 기능들을 또 이제 업무의 흐름대로, 업무 발생 순서대로 또 업무 기능 분해도에다가 배치를 하라. 이게 업무가 이렇게 하나 흘러가는 대로. 자, 여기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업무 기능 분해도를 설명하고 있는데, 아까 뭐 UML하고 크게 다를 바 없는 거잖아요. 이 얘하고, 그죠? 자, 우리는 이제 툴에서 할 겁니다. 리프 레벨에 뭔가 같은 했던 얘기 다 나옵니다. 자, 업무 기능을 분해하는 것이 이제 다음 순서라는 게 좋더라. 큰 뿌리 기능. 그러니까 아까 말한 큰 뿌리 기능이라는 게 이거 말하는 거죠. 이제 이거 물류다, 물류 정보, 영업, 생산,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자꾸 디테일을 더가는 게 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그지? 아니, 뜬금없이 갑자기 야를 갑자기 뽑을 수 있겠어요? 지금 내가 품목 관리다 팍 뽑았다. 아니, 지금 특정 업무 전체 구조에서 내가 이해가 하는 게 나와야 되지, 그지? 팍 얘를 바로 뽑아가지고 이해가 안 됩니다. 본인도 이해가 안 돼요. 자, 그런 말이고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자, 자꾸 쪼개 나간다. 기능들을 업무 발생 순서대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만약에 이제 좀 제대로 한다면은, 그러니까 아예 원래부터 있어야 되는 어떤 회사에 있는 어떤 정적인 아키텍처 구조, 조직도 업무 그 조직이라는 게 이 조직을 그 어떤 조직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이제 뽑을 수도 있겠고, 그죠? 정적인 구조. 근데 걔가 또 이제 업무가 흘러가면서 그 정적인 조직들이 사용이 될 거 아닙니까? 회사 업무 흐름이 흘러가면서 이게 배치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흐름대로, 업무 흐름대로 이제 얘네들을 좀 그래도 좀 배치해라. 저는 이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했어요. 모든 것들이 다 흐름대로 되지는 않아요. 한번 볼까? 물류다. 그 다음에 영업한다. 영업하면 생산계 영업을 해서 어떤 발주가 되면 거기에 맞게 이제 생산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구매 재고 관리하고, 좀 나름은 이렇게 좀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했는 것 같잖아요. 좀 어느 정도까지는 꼭 뭐 그렇다는 게, 이 안에도 마찬가지로 구매 재고. 얘네들은 구매 재고, 자, 구매 재고 서비스. 구매하고 난 다음에 얘를 재고에다가 넣어야 되잖아. 나름은 이런 식으로 했다 이 말입니다. 아니, 근데 이거는 꼭 이걸 봐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아무나 다 사람이 상식적으로 일을 하면은 그렇게 되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굳이 이론을 안 하더라도. 언제까지 해야 된다? 자, 이제 제가 이걸 뽑았어요. 물류 영업 이걸 뽑았어. 뽑으면 물류 여기 이거 뽑고, 얘도 전체 업무적을 파악해서 이걸 뽑겠죠. 일단 구조상 이걸 뽑을 겁니다. 먼저. 그 다음부터 이제 뭐 하나, 이제 가장 디테일로 내려가겠죠. 이걸 뽑을 때까지 계속해서 이제 이 반복적으로 작업을 실행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해당 업무를 구체화한다. 이게 아까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어떤 회사 업무를 구체화한다는 게 그 회사의 조직도 하고 비슷하게 좀 맞아 떨어집니다. 내지는 데이터 모델에서 서브젝트 에어리어 딱 들어가면 그지, 그 데이터가 다 연관됐잖아요. 관련 업무가. 데이터를 뽑으면 여기 보시면은 인사다. 그럼 건태 관리는 건태 관리인데, 건태 관리라는 큰 업무 뿌리 기능이 있다면은 이 안에 여러 가지 단위 업무 프로세스 사용하는 데이터가 또 있더라 이거지. 얘네들이 다 건태 관리라는 그 어떤 뭡니까, 이제 이 업무를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 엔티티 타입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조직이나
만약에 이제 데이터 모델을 또 먼저 미리 또 뽑았다면은 서브젝트 에어리어 이런 것들로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있는 여기 보세요. 중심 엔티티 타입이 뭐였습니까? 고객이 있다. 그러면 고객이 있고 직원도 있고 상품도 있고 있는데 자 이제 업무를 구체화해서 이제 업무 기능을 구현하는 방법 중에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중심 엔티티 타입은 고객이 주문하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자 업무 기능의 생명 주기를 업무가 시작해서 종료되는 거를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그래요.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것처럼 업무 기능의 라이프 사이클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업무 흐름을 말하는 거예요. 업무 흐름대로 우리가 업무 기능을 또 뽑아낼 수도 있겠다. 아까 이게 처음 바로 도입부에 바로 얘기했습니다. 회사의 어떤 조직, 구조 이걸 먼저 구체화시키고 여기 있네요. 제일 먼저 할 게 해당 업무 조직과 비슷하게 이제 이렇게 분해될 수가 있을 수도 있고 이것만 갖고도 안 되죠. 또 업무가 흘러가는 방향대로 우리 엔드 타입을 도출할 때도 뭡니까? 엔드 타입 도출할 때도 제일 먼저는 뭐야? 일단 회사의 어떤 조직, 구조, 정적인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이제 흘러가잖아 그 다음부터. 그러면서 이제 또 추가적으로 엔드 타입을 또 뽑아내는 거죠. 똑같은 얘기야 그러니까 어떤 회사의 정적인 구조 이걸 관리하기 위한 프로세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업무가 흘러가잖아요. 흘러가면서 이제 그거 흘러가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프로세스. 그것도 발생하는 데이터. 자,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 자, 이걸 뭐 내가 이론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오래 하면은 내가 이 이론을 읽고 아 이런 게 있었지 하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무라일체 그냥 직관적으로 그냥 팍 그렇게 이제 일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업무에 대해서도 내가 상당히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이러면서 몇 번씩 얘기했는 게 한 가지만 파야 돼요. 한 개만 쪼아야 돼. 물류 1년 하다가 2년째는 인사하다가 3년째는 회계하다가 4년째는 LH 공사가서 일하다가 5년째는 한국통신가서 일하다가 이러면은요 헛방. 이거는 그냥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 그 사람의 업무 능력은 그러니까 업무에 대한 도메인 날리지라 그래. 지식은 1년짜리밖에 안 돼. 1년도 안 돼요. 왜냐면 또 한 5년 지나면 제일 처음에 했던 건 다 까먹히잖아. 그러면 이제 기술적인 부분은 지가 늘어봐봐야 우리는 크루드 다 하고 나면 끝이 할 거 없어요. 또 없어. 그럼 그 사람의 업무 수준은 뭐야? 그래서 이제 지금 현업에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됐다 많거든. 그걸 생각을 안 해요. 한 도메인에 근데 그 도메인을 집중하는 것도 어떤 도메인에 집중해라? 저기 뭐야 저기 저 민원 24시 뭐 주민센터 그 하는 업무 이런 거 해봐야 헛방이에요. LH공사 헛방이에요. 그것도 물론 LH공사도 그것도 헛방이에요. 왜? 이 도메인 날리지가 뭔가 일반적으로 다 통용되는 게 아니잖아. LH공사는 우리나라밖에 없잖아. 그래서 내가 이제 얘기하는 게 금융, 그 다음에 국제 간의 물류 뭐 이런 거. 이제 의료 정보 시스템은 이제 의료 정보라니까 그건 내가 좀 잘 모르겠고 학생들 제일 권하는 거는 제가 물류, 그 다음에 금융. 뭐 금융 때문에 막 우리 전 세계가 그냥 휘청휘청하게 하는 게 또 금융 쪽이니까 그 업무를 내가 확 다 그냥 한 10년 일하면 다 분석될 거 아니에요. 이 정도 돼버리면 야는 이제 나중에는 이제 경영 컨설팅 쪽으로도 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것은 그리고 업무를 알아야 이게 업무 기능 분야하는 것도 맨날 지금 다른 업무를 할 때 지금 이 얘기인데 한 업무만 죽으라고 파면은 이미 이건 다 되어 있어요. 자기가 업무 기능 분해를 하고 있지도 않아요. 사실 이거는 이제 너무 이론적인 얘기야. 내가 지금 당장 금융 쪽에 데이터 모델러를 합니다. 바로 시주나 안 시켜주죠. 자, 몇 년 일했다? 그럼 내가 상당히 이제 많은 은행 관련된 데이터 모델을 너무 심하게 많이 봤거든. 나는 이미 다 갖고 있어요. 이미 기능 분해 안 해요. 다 갖고 있어 이제. 그래서 왜냐면은 그 은행 관련된 업무라는 금융 관련 쪽은 국가에서도 다 통제를 하고 있고 다 이게 엔드 타입들도 거의 다 똑같이 다 뽑아지기 때문에 이런 거에 의해서 이건 너무 이제 그 어떤 학문적인 거. 물론 맨날 그냥 완전히 새로운 업무를 하면은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알지 못해도 된다는 어떤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죠. 계속 같은 업무를 해가지고. 자, 여기는 그만하고 분명히 이제 제 얘기는 이게 졸업할 때마다 수많은 학생들한테 이 얘기를 이제 상당히 제가 강조를 하는데 나와버리면요 거의 90% 이상의 학생들 아니지 99% 학생들은 다 까먹어요. 전부 다 까먹어.
자, 그 업무의 상태를 이용하여 업무 기능을 분해한다. 아까 여기 이제 수강 신청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수강 관련해 가지고 이제 수강 신청을 하면은 이제 업무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또 업무 상태가 또 관리가 되거든. 아까 주문 엔티티 타입 같은 경우에도 아까 주문 신청, 접수를 하죠. 또 누군가가 그 다음에 배송 준비를 하고 막 발송하고 주문이라는 거 이거 하나에 대해서 이제 뭐 흘러가는데 흘러갈 때마다 그 상태들이 이제 뭔가 주문을 신청하면은 수강 신청 상태가 되는 거고 수강 연기하면 자 이런 어떤 상태에 따라서 이제 또 그 업무를 기능을 분해할 수도 있겠더라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뭐 또는 내중 이제 업무 이벤트에 따라 그래서 고객이 보험금을 신청한다. 신청하게 되면은 이 신청한 거에 대해서 이제 접수 그다음에 인마가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다음에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래서 어떤 이런 이벤트에 대해서도 이제 그러니까 얘가 이 이름이 자 여기 아까 제가 여기 이름이 있는데요. 요 이름들 이거는 좀 더 상위 레벨은 상당히 이제 좀 뭔가 어떤 조직적인 어떤 느낌의 이름의 그 약간 좀 그런 이름이 느껴지죠. 약간 좀 제상위 쪽이니까 맞죠? 그 다음에는 좀 이제 약간 흘러가는 것 같죠. 물론 영업하고 판매 관리하고 생산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품질 관리하고 구매하고 제공하고 이거는 약간 좀 업무가 흘러간다고 볼 수도 있고 그지? 자, 그래서 요거 이제 이벤트에 대해서도 하나의 그 업무 기능명이 단위 프로세스를 좀 묻는 이름이 될 수도 있겠다 이거지. 약간 자 다시 크게 정리하자면 정적인 거, 어떤 조직, 그 다음에 시간에 따라 이렇게 업무가 흘러가. 그 흘러간다는 얘기는 업무가 흘러갈 때마다 이제 이거 어떤 특정 상태에 도달하게 되겠죠. 그 상태에 따라 이제 또 업무 기능을 이렇게 또 뭐 이렇게 분해할 수도 있을 거고 또 이벤트에 따라서도 업무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상해에 대한 이름 자체가 뭐 이렇게 딱 획일적으로 고정되는 것은 아니다. 데이터의 구조. 그러니까 이건 이제 서브젝트 에어리에 따라서 또 이제 이거는 뭐 엔드 타입 다 뽑아졌을 때 얘기죠. 사실은 엔드 타입도 마찬가지로 서브젝트 에어리어를 만들 때 만약에 이 프로세스 모델링이 끝났다. 저희는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거 그대로 해가지고 요거대로 해가지고 뭐 했다? 서브젝트 에어리어를 만들었어요. 사실 요 서비스 빼고 물류 정보 뭐 영업 생산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여기 있는 이 서브젝트 에어리어를 그 아까 뭐 프로세스 모델링으로 하자면 업무 기능 분해도에서 이제 업무 기능에 해당하는 그 이제 상위 그러니까 단위 프로세서를 이렇게 좀 묶어주는 개념이라 그랬죠. 그걸 서브젝트 에어리어를 했고 또 이 저자는 이게 또 되어 있으면 이걸 가지고 쓰면 되고 그렇습니다. 서로 이제 교차해서 할 수 있는 작업이에요. 이렇게 프로세스 모델링과 데이터 모델링은 병렬로 수행합니다. 병렬로 수행이 될 수 있어요. 자, 단위 프로세서 결국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거는 단위 프로세서죠. 단위 프로세서가 뭐냐? 자, 나옵니다. 이제 단위 프로세서는 완전하고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와야 된다. 자, 계좌 이체. 그럼 어떻습니까? 나의 계좌에서 마이너스 100만 원, 받는 사람은 더하기 100만 원. 이렇게 해야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따로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자, 내가 구매를 했어요. 구매를 했는데 구매 목록에 데이터가 안 들어가. 아니죠. 구매 목록에 저장하는 건 따로 아니죠. 그렇게 관리되지 않습니다. 한 방에. 좀 약간 트렁겟은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네. 그죠? 약간. 자, 지금 여기 단위 프로세서는 서로 밀접하게 관련 있는 형제 프로세서와 동시에 데이터 집합에 작용한다. 동시에 데이터 집합에 작용한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업무 기능 뭐 예를 들어 회원 관리 쪽이라면은 회원 정보를 등록하죠. 회원 등록이라는 이제 프로세스, 회원 정보 수정이라는 프로세스, 회원 정보를 뭐 또 조회한다는 프로세스 이렇게 연관 있는 형제 프로세스와 동시에 이제 데이터 집합에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프로세서는 적어도 하나의 이벤트가 있으면 거기에 이제 응답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 각각의 프로세서는 데이터에 전혀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수행하면 안 된다. 말씀드렸죠. 프로세서가 있는데 우리 정보 시스템은 특히 정보 시스템에서 말하는 프로세서는 무조건 데이터와 관련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예제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주문 접수하는데 주문 기본 내용을 주문 정보를 기록하고 주문 목록을 기록하고 이 각각 단위 프로세스 뽑는다? 안 된다. 이럴 때는 뭐 주문한다. 이거 한다. 이걸로 그냥 가야 된다. 지금 여기서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주문을 수정한다는 주문 기본 내용, 주문 정보를 수정하는 것도 따로, 주문 목록 수정하는 것도 따로 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따로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각각의 단위 프로세스를 할 수 있다. 근데 얘는 하나의 트랜지션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퍼사드 하나, 퍼사드를 쪼개면 안 돼. 퍼사드 있는 메서드를 쪼개면 안 돼요. 퍼사드 있는 메서드 딱 고객이 빵 요청했다. 한문 요청하면은 퍼사드에다 바바바박 한 트랜지션 다른 이게 실행돼야 될 것 같은 그런 업무를 쪼개지 마라. 뭐 그렇게 생각하면 더 쉬워. 이거 안 봐도 돼. 이거 보면 더 머리 아프잖아, 그지? 근데 그렇게 하고 넘어가자. 바빠 죽겠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자 이 말입니다. 주문 접수한다. 이거 안 된다 이거야.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문 접수한다 바꿨고 수정하는 거는 가능해. 이런 식으로. 급여 계산한다. 이제 급여 계산하는데 봐봐라. 급여 계산 버튼 빵 누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기본급 구해야 되죠. 세금, 세율 계산해야 되죠. 거기다가 공제도 계산해야 되죠. 그러다가 최종 급여 계산합니다. 이거는 한 시점에 땅 하고 한 시점에 한 번에 한 사람이 수행해야 돼요. 자, 이게 이제 단위 프로세서가 가져야 될 조건이야. 한 시점에 이걸 다른 시점에 하면 어찌 되노? 세율 계산해 놨어요. 근데 다른 시점에 하려는데 세금이 바뀌어져 중간에. 그럼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잘못되면 안 되잖아. 이거는 한 시점에 한 방에 그냥 다 실행돼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이거 안 된다는 거. 이거는 면접 보고 채용하고 이거는 따로따로 가능해. 근데 이거는 안 된다. 그지? 그러니까 한 방에 유의명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프로세스는. 안 어렵죠? 얘도 납품 목록 점검하는 거하고 조정하는 건 따로따로 해도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고객 기본, 고객 추가 정보 뭐 이런 거 하자. 고객 신규 고객을 접수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접수 사항에는 고객 정보를 말합니다. 이거 고객 기본 사항 입력하고 이걸 따로 하느냐? 따로 하면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한 방에 관리돼야 된다. 그래서 단위 프로세스와 데이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제자가 얘기하기는 자 이게 이런 엔티티를 뽑았어요. 여기 엔티티를 뽑았고 여기는 뭐야? 크루드죠. 크루드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이게 프로세서라면 자 요게 프로세서라면은 이게 이제 프로세서라면은 반드시 프로세서는요. 특히 또 엔티티 타입은 반드시 관련된 프로세서가 있어야 돼. 없으면 안 돼. 없으면 자 뭐 그런 내용을 해놨는데 요거는 저희 그냥 넘어가자. 자 이거는 이제 업무 처리 종속도 표기법이라고 합니다. 자 업무 처리 종속도. 자 이게 이제 이게 D하고 F는 D하고 F는 이제 요거는 이제 외부 그냥 오브젝트라 그러고 요건 데이터가 흐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A가 어떤 업무를 끝내면은 이제 B가 하게 되고 A가 업무를 처리하고 나면은 이제 화살표가 있는데 A가 실행되기 위한 조건은 이 데이터가 흘러와야 돼. A가 끝나면은 이제 A를 끝냈을 때 어떤 시스템 상태 이거 후조건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B가 이거 할 준비가 된 거예요. B는 A가 프로세서가 수행이 다 완료돼야 이제 B를 할 수 있습니다. 내지는 이벤트 E가 발생해 가지고도 B 프로세서는 작동할 수 있고 A 프로세서가 끝나면은 B, C 그다음에 이제 C에서 데이터가 F로 흘러 들어갑니다. 이제 이거는 외부 그냥 오브젝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뭐다? 업무 프로세스 종속도를 표기하는 한 방법입니다. 이제 이거 왜 하느냐? 이걸 보면 이제 업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다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벤트 얘기했습니다. 이 프로세스를 구동시키는 이벤트. 사람이 할 수도 있죠. 사람이 들어가서 뭐 급여 신청. 근데 때로는 이 프로세스가 특정 시간이 특히 배치 작업을 말해요. 특정 시간의 도래라는 이벤트가 얘가 작동하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잡이라는 것도 배울 거예요. 잡을 등록하면은 오라클도 잡이라는 게 있거든. 그러면 이제 얘는 특정 시간이 도래하면 지 혼자 그냥 작동하는 거예요. 이제 지금 여러분들은 오라클의 프로시저는 여러분들이 호출하잖아. 프로그램상으로 호출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프로시저인데 잡으로 등록하면 지가 알아서 지 혼자 실행이 돼요. 뭐 이럴 때 보통 이거는 이제 배치 작업을 해서 이제 보통 많이 실행됩니다. 자, 넘어가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상관관계 모델링은 빠르게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상관관계 모델링은요. 이게 상관관계 모델링은 엔드 타입을 다 뽑았어요. 그리고 프로세스를 또 뽑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엔드 타입과 이 프로세스를 단위 프로세스를 우리가 뽑는 작업이 프로세스 모델링을 할 때 하는 이유라 그랬죠. 이제 이 두 개를 교차시키면서 보시면은 자, 보시면은요. 한번 보자. 뭔 작업을 하냐면 모든 엔드 타입은 일단은 모든 엔드 타입은 반드시 이제 크루드가 이 엔드 타입에 대해서 그런 프로세서가 관여하는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도 없잖아. 이건 잘못 뽑은 거예요. 아니면 현재 내가 서브젝트 에어리에 내가 현재 업무 기능을 내가 분해한다 그랬잖아요. 내가 이 업무를 이렇게 기능을 분해하는데 내가 이 업무 서브젝트 에어리어에다가 나는 얘를 갖다 놨어요. 얘를 갖다 놔버려서 만약에 사물을 갖다 놨어요. 그러면 나의 지금 현재 업무 기능에서는 얘를 쓰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를 잘못 그러니까 서브젝트 에어리어를 잘못 뽑았거나 다른 그러니까 업무 쪽으로 가야 되거나 만약에 현재 나의 그 업무 기능에 들어가야 되는 놈이라면은 프로세서를 안 뽑은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프로세서를 도출하라 이 말입니다. 자, 한번 이성 표기되었는가? 그러면 안 됐다. 얘를 딴 데로 보내거나 프로세서 뽑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교차하면서 내가 누락된 프로세서를 뽑는다 이겁니다. 그 엔드 타입이 이렇게 했는데 CRUD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지? 얘가 등록한다 C. 근데 제품은 C가 없어. C가 한 번도 없는 엔드 타입은 아니 데이터가 안 들어오는데 조회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또 빠졌네. 그래서 C를 뽑는 거죠. C건 또 뽑아놨어. CRUD 중에 CUD는 있어. R이 없어. C건 데이터만 들어가고 이거 활용하는 프로세서 하나도 없네. 또 뽑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프로세서와 엔드 타입을 서로 교차하면서 누락된 걸 뽑아 나간다 이겁니다. 뭐 나름대로는 상당히 이제 그 일리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일이 발생 안 해요. 유즈 케이스 모델링으로 개발하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없어요. 저절로 그냥 상황의 모델링이 돼버려. 그래서 제가 이걸 안 하다가 제가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 하더라. 이제 아시라고. 프로세서를 뽑았는데 이게 엔드 타입이 하나도 없어. 이것도 이제 뭡니까? 엔드 타입이 누락된 거죠. 누락된 거지. 잘못 뽑은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두 개 이상의 프로세스가 하나의 엔티티 타입에 대해서 C 생성할 수 있다. 이건 업무 규칙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자, 내가 은행에 온라인도 가서 내가 신한은행에 내가 이제 고객 등록한다. 할 수 있죠? 고객이 실제 이제 고객 등록을 하는 거죠. 그럼 내가 은행 가면은 뭡니까? 내가 거기다가 이제 고객 새로 신청해가지고 또 그 직원이 또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엔티티 타입에 대한 생성을 다른 프로세서에서 할 수 있느냐? 요즘은 또 모바일에서도 막 이렇게 고객 이렇게 이제 등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수단에 따라서 좀 약간 다른 또 프로세서가 나올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특정 그 엔드 타입은 동일하게 생성할 수 있다. 그죠? 이거는 이제 잘못된 건 아니다. 속성 레벨로까지 이거를 고객에 있는 속성은 신규 고객을 등록하다라는 이 프로세서에서 이 속성들이 다 없던 게 만들어지고 거래수는 주문 신청할 때마다 여기 이제 업데이트 되는 거고 주문 신청할 때마다 이거 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거까지 하면은 날새입니다. 날새 일을 못해요. 테이블만도 좀 몇백 개인데 안에 있는 칼럼 속성도 지금 테이블 하나도 속성이 몇 개인데 이 짓을 하고 있다? 일 안 하자는 거지. 이거 일 못합니다. 게다가 이거는 이제 너무 시간이 엄청나게 그냥 많을 때는 몰라도 안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엔티티 타입의 그 생명주기 분석. 그러니까 엔티티 타입 안에 있는 칼럼들이 데이터가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늘 상태, 엔티티가 없는 상태에서 인서도 되고, 그지? 또 변경도 되고,
한 번도 이제는 쓰지 않는 데까지 하면 이제 이건 폐기를 해야 되겠죠. 자, 이런 거를 말합니다. 자, 이제 엔티티 타입이 있으면 이제 엔티티 타입의 어떤 상태들이 그지? 주문 보험금을 신규 접수하면은 자격 검증 상태가 되고 접수하면 신규 접수 상태에서 자격 검증 상태, 취소 상태, 뭐 보험금 지급 상태 이런 식으로 이제 종료 이렇게 엔티티 타입들이 이거 그러니까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잘 분석해야 되는 게 요거예요. 뭐냐면 자, 이거 안 중요한 게 아니라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는 업무 흐름을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이제 이 엔드 타입의 자 엔드 타입이 이 상태를 가지는 게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주문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주문 정보 이 엔드 타입은 어떤 상태를 가지느냐? 아, 주문 점수나 주문 나중에 업무 흐름이 흘러가면서 주문이 접수되는 상태가 있고 이 주문 엔드 타입에 대해서 그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배송 준비되는 상태가 있고 배송되는 상태가 있고 그렇더라. 그 상태별로 또 별도 엔드 타입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랬죠. 이렇게 이제 그다음에 전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승인 여부라고 있잖아. 승인 여부. 전표 그냥 입력하면 뭡니까? 승인 여부가 처음에는 노죠. 그때는 얼마든지 막 그 뭡니까? 전표에 있는 정보를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수정할 수 있죠. 근데 전표에 대해서 이제 이제 담당자가 아니라 부장이 이제 이 전표에 대해서 분계 다 정보를 다 보고 오케이 잘했네 승인해줘요. 승인하면 이제 직원이 이제 예를 들어서 직원이 있는데 부장한테 승인을 받고 내가 다시 승인 탁 받아놓고 보여줘놓고 싹 바꿔버리네 마음대로 이제 저거들이 이제 뭐 다른 그 계정 과목 가지고 회식비 섭비고 그걸 살짝 바꿔가지고 요래했다가 살짝 바꿔버리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떤 특히 이제 결제와 관련되어 있는 이런 엔티티 타입들은 결제라는 업무가 들어가는 어떤 결제라는 업무에 의해서 엔티티 타입의 상태가 또 바뀔 수 있다. 이거 주는 상태가 이런 것들 이걸 잘 뽑아야 돼요. 이제 이런 상태 코드 뽑는 것들이 그냥 여러분들 뽑으라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물류 테이블에 견적이 됩니다. 견적에 대해서 수주를 받죠. 수주 정보 들어가요. 그럼 수주가 되면 뭡니까? 이 견적받은 견적 정보가 마음대로 수정이 되면 안 되겠죠. 견적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수주를 받는 거잖아. 수주를 받았는데 갑자기 견적 담당자가 견적에 있는 가격을 갖다가 막 수주는 단가 1,000만 원에 받았는데 견적은 2,000만 원 해놓고 지가 바꿔피고 나중에 그럴 리는 없지만 계약 야 임마 봐라 견적 누구 2,000만 원 했는데 왜 수천만 원이 잘못됐다 2,000만 원 내놔라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수주가 되면은 견적 테이블에는 수주 여부라는 상태가 오히려 이제 견적에 대한 상태가 수주 여부에 따라서 이제 견적이 되면 수주가 됐냐 안 됐냐 이 상태를 관리하는 거죠. 상태가 왜 이제 이게 수주가 돼버리는 상태라면은 견적 정보를 이제 수정하려면 안 되게 되는 거지. 이런 엔티티의 어떤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그럼 견적은 수주가 완료되면 그냥 라이프 사이클 종료지. 이제 견적 들어갔다 수주 여부는 처음에 NO라는 상태에서 라이프 사이클이 수주 받았다. 수주가 확정되면은 yes. 수주 여부는 yes. 이렇게 해서 이제 견적의 상태도 라이프 사이클도 상태가 짧죠. yes or no밖에 안 되지만 그것도 이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된다 이거죠. 이제. 알았지?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제일 약해요. 이 처음에 여러분들 데이터 모델링 하는 이게 제일 약한 부분입니다. N 타입의 어떤 상태, 관리해야 될 상태가 뭐가 있느냐 이걸 반드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지? 정말 이거 되게 헷갈리고 잘 못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그 프로세스 모델링 또 상황의 모델링까지 이거 제가 처음 강의합니다. 처음 20년 만에 안 했어요. 왜 안 했느냐면 이걸로 가름했는데 뭐 워낙 실타기가 너무 열심히 해서 실시 보기도 제가 좀 욕심을 뭐 쓸데없이 부리는 수도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런 게 있다 하고 모델 검토는 말 그대로 검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검토잖아. 검토. 내가 지금까지 한 거 가지고 자 했어. 강의 다 했어요. 지금 다 했어. 그거 가지고 어떻게 검토하냐는 내용인데 자 이거는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생략할게요. 내가 원래 모델 검토까지 하려고 그랬거든. 다음 시간에 제가 그 반증 교육만 조금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